자, 이제 실용 글쓰기 제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강의이고요. 이론서를 토대로 쭉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전 범위가 들어있고요. 글쓰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가벼운 원고지 사용법 등도 확인해 가면서 서술형의, 배점이 높은 서술형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의 교재와 일치하는 화면을 보여드림으로써 가독성을 좋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3장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술형 10번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서술형 10번을 생각해 본다면 배점이 정말 무려 200점이죠. 그래서 이 10번을 위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원고지 사용법 한 칸에 한 자씩 쓴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숫자가 아니면 알파벳 소문자 같은 걸 쓸 때가 있는데요. 결론은 숫자도 한 칸에 2개, 알파벳 소문자도 한 칸에 2개. 참고로 알파벳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가 돼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쓸 때는 원고지의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실용 글쓰기 시험에서는. 근데 숫자는 도표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런 거 할 때 11.5%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명도 있죠. 명. 그래서 3,500명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숫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샘플로 잠시 후에 다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단의 첫머리는 한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쓰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고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뭐예요? 첫 칸을 띄고 쓴 거잖아요. 이게 단락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단락을 바꾸지 않는데 띄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끝에서 뭐뭐해 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다라고 끝났는데 여기를 띄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띄면 안 된다는 거죠. 단락을 바꿀 때만 첫 칸을 띈다. 이것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역시 맨 끝에 어떤 말로 끝났을 때는 끝에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V자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V자 표시를 하되 여기서부터 글씨가 들어가줘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칸은 단락을 바꿀 때 외에는 띄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마침표, 쉼표, 또는 느낌표, 물음표와 같은 문장 부호가 첫 칸에 절대 올 수 없어요. 뒤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종의 글자만 오게 되는 거지 이런 문장 부호 이런 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 칸을 띄느냐 안 띄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쉼표와 마침표 다음에는 절대 한 칸을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치다 보면 어때요? 마침표하면 스페이스바를 탁 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치는 게 마치 한 칸을 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뭐뭐한 다 이렇게 하고 마침표로 끝나면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바로 이어가는 거지 마침표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한 칸을 또 띄면 절대 안 돼. 사실은 이제 숨어있지만 이게 반칸 처리해서 이미 띄었다고 간주하는 거거든요. 여백이 분명히 조금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올려가면서 할게요. 자, 화면에 이제 느낌표나 물음표 등은 한 칸의 가운데에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었어요. 느낌표 같은 경우, 물음표 같은 경우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뭐 했니?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겠죠. 이렇게 마침표, 쉼표 다음에는 한 칸 띄지 않고요. 물음표나 느낌표 다음에는 한 칸 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역시 문장 부호를 쓰더라도 절대 그 다음에 첫 칸으로 써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마지막에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다로 끝났어요. 다 하고 끝났으면은 여기에 써도 되고요. 바깥에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원고지 안에 이렇게 이제 쓰라고 끝날 때 이렇게 쓰라고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자,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칸에 하나씩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요? 보통 어렸을 때라면 요거를 한 4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칸 안에 마침표와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닫는 따옴표 이런 게 동시에 들어가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문장 부호를 포함하고 또 사실은 띄어쓰기조차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번을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또 우리가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할 게 아주 많아요. 자, 띄어쓰기 이제 표시를 하는 지금 교정 부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붙였는데 띄어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V자 표시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고요. 자, 또 이어서 뭐 이제 우리가 교정 후에도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열길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네. 물속은 한 단어라서 이제 붙여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붙여 쓰는 것은 또 불그락 푸르락 해지다. 불그락 푸르락 하다라는 게 하나의 용언,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기본형은 이제 붙여 써야 되니까. 자, 또 수정 기호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뭐 글자를 이제 채워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또 많이 쓰는 것이 이 돼지꼬리죠. 그래서 돼지꼬리를 통해서 이렇게 삭제합니다. 뭐 이렇게. 정말 예전에는 심지어 저도 뭐 논술 강의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2번 이렇게 돼지꼬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번만 하면은 또 이것도 이상하대요. 뭐 3번씩 이렇게 돼지꼬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교정 보호대로 하기는 하되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연습 부족이기 때문에 문장 보호를 많이 쓰는 거지 진짜 실전에 가서는 문장 보호 또는 교정 보호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붙임표나 띄어 쓰는 표시거나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OMR 카드에는 볼펜으로 쓰기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다가 보면 분명 틀릴 때 있죠. 글자가 틀릴 때도 있고 그러면 2줄 긋는다든지 아니면 V자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에다 글씨를 덧대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 부호 또는 교정 부호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제 실제 이제 원고지 형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다? 뭐 마침표 이런 거 이렇게 한쪽 귀퉁이 하면 되고요. 뭐 가운데점, 쉼표. 그리고 보통 말줄임표는 이렇게 2칸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이게 이제 2014년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부록에 문장 보호를 이제 27가지로 21가지죠. 21가지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점과 관련한 최대 4가지의 허용 조항을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칙적으로 알면 됩니다. 자, 줄임표는 가운데점 6개를 쓰거나 아니면은 가운데점 3개만 쓰거나 아니면 마침표로 6개 써도 되거나 아니면은 마침표를 3개만 써도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 허용이 돼요. 그러나 이제 원칙을 기본으로 알면 되고요. 말줄임표, 줄임표 다음에 마침표로서 종결을 또 해줘야 하겠죠. 원칙으로. 물론 여기도 마침표, 여기도 다시 마침표, 여기도 마침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한 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보통 한 칸에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컴퓨터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써주어야 한다. 자, 역시 작은 따옴표도 이렇게 한 칸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표시들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죠. 뭐 괄호도 소괄호라는 게 있고요. 중괄호라는 게 있고요. 대괄호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 거듭 실용 글쓰기의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문장 부호를 또 교정 부호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또 한번 실전으로 갑니다. 한 칸에 한 부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마침표 같은 거.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런 것도 그렇죠. 얘가 벌써 작은 따옴표가 한 칸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띄고 써주는 게 좋겠죠. 한 글자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취약은 여기다 이제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안 띈 거죠. 얘도 글자, 얘도 글자의 개념이니까. 그럼 어떻다고요? 띄어야 되잖아요. 단어와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듯이 얘도 띄어줘야 여기서 한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됐다면 조사, 나일 것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니까 바로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조사는 붙였으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책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는 역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물음표. 물음표 다음에 한 칸 띄기로 하였죠? 그 다음에 한 칸 안에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제가 한글 문서로 한번 그 원고지의 샘플 형태를 해서 넣어보면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대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쉼표 다음에 어떻다? 띄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한 글자와 같고요. 그래서 쉼표 다음에 그대로 이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마침표, 쉼표 다음에 띄지 않고요. 물음표, 느낌표 다음에 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정도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역시 문장 부호의 사례, 교정 부호의 사례들도 보이고요.
자, 또 이것도 역시 쉼표가 있고 얘를 따로 빼야 되겠죠. 한 글자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쉼표라는 문장보 하나, 작은 따옴표라는 문장보 하나죠. 자, 그래서 묘, 토끼 묘자네요. 묘에 괄호를 주고 여기에 또 작은 따옴표를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조사라라는 의 형태가 왔기 때문에 바로 붙였으면 되고요. 자, 가운데 점도 역시 한 칸에 하나씩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도 있네요. 괄호라는 것도 이렇게. 원래는 이제 한 칸에 동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문장 부호는 하나가 글자 하나이니까. 이러면 지금 세 글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칸 안에 이렇게 동시에 쓰지 않도록, 한 칸 안에 일 이렇게 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이제 두 칸 이상을 차지하는 부호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줄표라고 이야기했고요. 줄표, 맞줄표 영어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말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 때, 강조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맞줄표를 쓸 때는 두 줄 정도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뭔가 보이죠. 이렇게 이제 다 띄어 쓴 다음에 물론 위엄뿐만에 그러면 위엄뿐만에가 원래 뿐이 이때는 조사, 체연대 조사니까 여기를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락을 바꾸지 않을 때는 절대 한 칸 띄지 않는다. 단락을 바꿀 때만 한 칸 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뭐 해서 하느님의 뭐 자는 얼굴에 예배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게 결국 뭐 내용 자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뭐 붙여서 간다라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문장 보호가 이렇게 한 칸에 세 개 정도의 말줄임표가 지금 들어가 주어야 하니까요. 요렇게 두 칸 처리한다. 마침표, 큰 따옴표 이렇게 닫으면 되겠군요. 자, 또 이런 정도에서의 뭐 나머지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역시 이렇게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요. 자, 또 올려볼게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또 동시에 느낌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 칸 띈다고 했죠. 느낌표 한 칸 띄고요. 또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해야 되겠죠. 각각의 문장보가 됩니다. 자, 이제 숫자. 우리 실용 글쓰기에 써먹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칸에 하나라고 했고요. 반면에 숫자 같은 경우는 한 칸에 두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낱자로 된 숫자 하나만 나올 때는 한 칸에 하나씩을 쓰겠죠. 여러 개 숫자가 나올 때는 한 칸에 두 자 씁니다. 자, 로마자 숫자는 한 칸에 하나를 쓰는 게 맞고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라면 이렇게 한 칸에 두 자를 썼습니다. 하나만 나올 때는 하나만 쓰면 되는 거겠죠. 낱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또 홀수일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29만의 군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에 둘, 그 다음에 뒤에 하나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129만 이렇게 써도 허용은 됩니다. 허용은 되지만 모양상으로 보면 앞에 두 글자가 오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비슷하죠. 역시 한 칸에 문장보호 하나씩 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에도 각각의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보이네요. 자, 분수에 관한 것도 있고요. 분수도 4분의 1 이렇게 뭐 사선으로 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위아래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고 혼동이 적다라고 하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4분의 1 한 칸 안에 쓰는 것이 뭐 가장 모양상으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숫자와 관련된 원고지 사용법이 되었고요. 자, 또 숫자 이야기도 있고 알파벳 이야기들도 뭐 계속 이어서 나오겠죠. 아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한 칸에 두 개, 한 칸에 또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것도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글자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 이야기도 역시 밑에 나오네요. 물론 이제 숫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만 한 덩어리 속에서 교차되거나 아니면은 뭐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명수를 그냥 쭉 한 호흡으로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15만, 677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칸에 두 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와 쉼표가 하나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칸에 지금 들어있게 되어 있는 게 또 한글 문서상에서는 그렇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컴퓨터상에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한
칸에 같이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꼭 써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 2개를 썼으면 거기에 끝나야 되고 또 마침표, 쉼표 같은 경우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 소문자는 한 칸에 2개인데 이런 거 괜찮네요. What do you want? 이렇게 했어요. 뭘 원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는 한 칸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고요. 소문자는 2개인데 뒤에 하나 남았어. 그럼 뒤에 하나 남으면 되겠죠. 또 띄어 쓴 다음에 2개 쓰고 2개 쓰고 남으면 뒤에 하나 적고요. 4개면 이렇게 각각 2개씩 소문자 한 칸에 2개씩 채우면 되겠군요. 자,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 A와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니셜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씩 뭐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한 칸에 역시 알파벳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2개씩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뭐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가운데 쓰라는 이야기네. 이렇게 여백들을 주지 않은 채 말이죠. 뒤에까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 요령 한번 할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단위와 관련된 것도 보이네요. 이렇게 한 칸에 처리하라고 하는 지금 단위. 특히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 특히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평방미터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로 지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단락 구분도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원고지를 쓰다 보면 이쯤에서 단락을 나눠 써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조건 중에 뭐 3단락으로 쓰시오, 4단락으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단락 구분하면서 요렇게 표시, 요렇게 하든지 이제 예전이라면 이렇게 좀 크게 표시하기도 하죠. 그래도 요렇게만 짧게 표시해도 모두 단락 나누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것은 단락을 그냥 통째로 하나 밀어 넣는 거죠. 밀어 넣어서 여기 토요일부터 지금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표시를 하면서 얘가 2번째 칸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 기호도 있긴 하죠. 만약에 2번째 칸으로 썼는데 얘를 첫 번째 칸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역시 얘를 끌어서 오는 방식으로 반대 기호를 써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락 구분과 관련된 2가지의 방법도 소개했고요. 자, 또 역시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필요한 것은 실제 실용 글쓰기에 이게 잘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건데 바로 지금처럼 단락을 이제 이어야 해요. 한 단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런 표시들이 제일 친숙하죠. 아니면 아까처럼 얘를 한 칸 요렇게 들여서 요렇게 쓴다라고 하죠. 화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만 그러면은 단락을 이제 나누지 않고 옮겨서 한 단락으로 지금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단락을 잇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필요하죠. 뭔가 말을 썼는데 이게 좀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이 구절을 좀 통째로 빼고 싶어. 그러면 줄을 긋죠. 줄을 긋고 그 위에다 써주면 된다고 해요. 줄을 긋든 이런 표시를 하든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것. 이게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걸 띄어쓰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V자를 해주는 것이 좋다. 써주어야 한다라는 것도 있네요. 자, 빠진 문장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에 구절을 집어넣고 또 V자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 부호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이게 서술형 10번에 정말 필연적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실전에 가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 아까 마침표가 갑자기 제일 앞에 온다든지 이런 일이 미어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통 경우의 수를 직접 필사, 손으로 써보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연습해보고 실전에 가서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두 다 이제 우리 문장 부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원고지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요거 내용을 하나로 지금 잡고요. 자, 이제 2번째, 본격적으로 영역별 구성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들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1장 글쓰기 원리로 들어갑니다. 자, 글쓰기 원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를 가지고 시험에 줄 만한 게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냥 글쓰기와 관련된 교과서들. 뭐 화법, 작문, 독서 이런 그냥 간단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중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3단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표현하기, 세 번째 퇴고하기.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계획합니다. 보통 주제를 설정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써야 될지
how, 어떻게 써야 할지 이렇게 주제를 이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마인드맵 등을 통해서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틀을 짜야죠. 구성 및 개요 작성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에 맞게 구성을 해야지 구성을 하고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에 맞게 구성을 하는 거지. 구성을 하고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좀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표현, 글쓰기, 집필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 항상 퇴고라는 것도 두 가지. 미시적인 측면의 퇴고와 거시적 측면의 퇴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휘, 어떤 정말 내가 맞춤법, 띄어쓰기 혹시 이런 거 잘못한 거 있나도 확인하고 전체에 내가 계획하고 구성을 했던 것에 잘 들어있는지,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이 잘 들어있는지도 따져보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게 전혀 없는 거듭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어떻고, 가주제, 참주제가 어떻고, 보통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뒤에 우리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주제도 전체 주제가 있고요. 각 단락의 주제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본다면 전체 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최대 지금 800자 글 10번, 서술형 10번을 위해서 4개 정도의 단락으로 한번 구성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처럼 원래는 가나 다라 이렇게 이제 기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첫 문장,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첫 문장에 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반면에 전체의 글은 미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전체의 글은 끝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항상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전체의 글은 미괄식, 각 단락은 두괄식. 그래서 주제문은 가장 완결된 형태, 가장 일반적 진술로 나오고 대체로 짧고 간결하고 긍정적인 문장들, 집약된 문장들 이런 게 주제문이 되겠죠. 다시 전체 주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단락의 주제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제라는 건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진술한다. 뭐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의문문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긍정문일 가능성들, 단정적인 문장일 가능성들 이런 게 이제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 강의에서도 사이사이에 이런 거와 어울리는 문제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자료 수집 및 선택이라고 했어요. 순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료 수집 및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성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개요 작성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재와 제재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알면 좋습니다. 보통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쓸거리가 되겠죠. 그런 쓸거리들을 다 이것저것 모은 후 그중에 중심 소재, 이것을 제재라고 하죠. 어이의 제, 아이의 제를 쓰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무엇이고 제재는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구별했죠. 제재는 중심 소재 이렇게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훨씬 더 우리 실용글에 적합한 내용들이 나올 때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료를 모았어요. 자료를 모았다면 그걸 통해서 구성 및 개요 작성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개요 작성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연적 순서, 논리적 순서, 뭐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그다음에 단계식, 포괄식, 열거식, 점층식, 점점점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은 가벼울 정도의 이론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역시 단계식, 포괄식, 열거식, 점층식, 보통 점층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점층,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점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뭔가 커져 물리적인 세기들도 강조하는 것도 백범일지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도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고 우리나라 대한의 자주독립이고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고 이렇게 점점점 강조하는 것은 점층법이라고 하고요. 그것의 반대를 점점 줄어들듯이 하강한다고 하잖아요. 점점 내려오는 것을 점강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가벼운 이론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요를 짭니다. 설계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보통 개요를 짤 때는 제목과 주제문 같은 거 개요 작성하고 또 아까 전개 방식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항목, 소항목의 관계 뭐 이렇게 역시 하나의 주제 안에 어울릴 수 있도록 개요를 작성하면 되겠군요. 자, 이런 정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개요라는 것도 보통 항목식 개요, 보통 짧게 간단하게 표시하는 개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문장식, 문장으로 쭉 길게 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술형 10번이라고 한다면 항목식 개요를 짜는 것이 훨씬 좋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장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 처음, 중간, 끝. 단락 4개라고 하면 첫 번째 단락에 요거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이렇게 핵심 단어들만 몇 개 탁탁탁 간단하게 적고 바로 원고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번호를 붙여나가는, 이것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실용 글쓰기에서 엄청 강조하는 개조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개조식.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틀을 짠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문장까지는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단계, 표현하기, 바로 집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어린말, 본문, 맺은말이든 이런 단계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실제 이제 글을 쓰게 되겠죠. 보통 서론은 문제 제기, 화제 제시. 그래서 우리 실용 글쓰기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순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처음은 대체로 이런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뭐뭐란 무엇일까? 뭐뭐에 대해 알아보자. 뭐 주로 개념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게 문제 제기에 이제 서론에 어울리고요. 물론 서론 쓰기에 마의 결론부터 바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일종의 약간 도치를 한 거죠. 진짜 우리가 화법과도 비슷할 때 처음에 그냥 포괄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물론 그건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도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요. 다양한 서론 쓰기의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역시 서론이라고 하면 좀 짧게 1대, 3대 1의 구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의 논설문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라고 하더라도 1대, 3대 1의 구성의 길이를 말해요. 서론은 짧고 결론도 짧고 본론은 좀 길고 단락을 한 5개 정도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즉시 서론에 잘못 쓴 예 또는 뭐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본론은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서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다면 본격적으로 주제를 전개하는 역할. 그래서 논거를 제시해야죠. 논지는 중심 내용을 논지라고 하고요. 논거는 근거라는 거죠. 논리적 근거를 논거라고 하니까요. 자, 본론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찬반형이라든지 문제 해결형이라든지 딱 우리 실용 글쓰기에도 많이 나오는 소재들이에요. 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뭐 시사를 통해 현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야 이제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런 쪽이죠. 또 찬반도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죠. 나는 A라고 하는데 반대로 B라는 견해도 있고 물론 B라는 견해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부는 뭐 타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론 이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물론 하지만으로 전개되는 이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일종의 통념 비판형이라고 하는 거. 흔히 사람들은 뭐뭐라고 한다.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물론 하지만의 어떤 접속어들까지도 시험에 역시 우리 실용 글쓰기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다양한 본론 쓰기. 물론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죠. 최종 판단을 내리고 또 자기 주장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 나오기도 하죠.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려본다면 아무래도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단락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단락을 포함해 바로 윗단락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미괄식 구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끝맺거나 강조하거나 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망하거나 너무 또 요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짧은 글일수록. 저도 뭐 논문을 쓰고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에서는 필요해.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뭐 정리하면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듭 실용 글쓰기. 최대 우리가 뭐 1000자. 적어도 우리 서술형 10번에 800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똑같은 말을 다시 요약하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한 한 문장 정도를 쓰는 건 했지만 이상 뭐 알아보았다. 요약한다.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역시 아까 1대 3대 1이라는 비중으로 보았을 때 결론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퇴고입니다. 역시 고쳐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실용 글쓰기의 10번에서 퇴고를 한다면 사실 거의 어려워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면서 조금씩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쓰기 전에 무조건 막 쓰다가 다 틀려서 막 바꿔주세요. 또 다시 쓰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항목식 개요는 작성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에 들어있고 조건 1번은 2단락에 넣고 조건 2번은 두 번째 단락에 넣고 조건 세 번째는 세 번째 단락에 넣고 결론을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나와는 살짝 좀 어긋나게 쓸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그 한 문장을 지우고 그 위에다 쓰고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게 좋지 아예 새롭게 또 떠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중간에 그래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그 틀을 잘 짜둔 다음에 썼으면 일사천리입니다. 이제 멈추지 않아요. 기호지세입니다.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네버 스탑이에요. 계속 가져와야 하고요. 자, 물론 이제 뭔가 내가 빠진 건 특히 주제나 근거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문장이나 어휘 같은 거 이런 것도 내가 잘 썼는지 아까처럼 정말 원고지 사용법에 잘 맞는지 이런 것도 마지막 살펴보고 정말 잘못되었으면은 이제 교정 부호 등을 통해서 조심하게 다 수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어휘도 근본적으로는 정말 서술형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객관식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어휘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정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때그때 어휘나 문장이나 또 문단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퇴고, 고쳐쓰기 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실전 기출문제 한번 최대 6문제 우리 이 시간에 풀어볼 건데요. 자, 실전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앞에 했던 내용과 좀 연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사이에 제가 삽입을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뭐 주제도 찾아야 되고 각 단락의 내용도 찾아야 되고 심지어는 순서나 또 삽입하는 거 있어요. 이게 어디 자리에 들어가느냐,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런 거 있죠. 자, 이거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소재는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연민이에요. 영어로는 sympathy, 동정이잖아요. 연민, 가엾게 여기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 예로부터 우리는 측은지심이라고 했죠. 어머, 안 됐다. 어머, 정말 저희 사회적으로 약자들 참 안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세속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진짜 뉴스에 알프산맥에 비행기 사고가 추락했어. 어머, 안 됐다. 어머, 애들 독일 학생들이 정말 많이 사망을 했대. 안 됐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길게 가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그냥 안 됐다 한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따져본대요. 없어. 더 다행이야. 더 다행이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쁜 의미의 약간 국수주의가 아니라 그건 약간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았으면은 불행 중 다행이구나. 안 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이야. 포괄적 의미에서 연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중심 내용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알프산맥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한다. 이런 정도가 지금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도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나에 주목해 주세요. 자, 나의 내용에 가면서 뭔가 하나의 의문을 지금 제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나와 같은 국적자의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대한민국 막 금메달, 막 애국심 막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어떤 일을 딱 접했을 때 나와 같은 국적자, 우리나라 이런 걸 좀 먼저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동료 시민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 국가의 경계가 갖는 도덕적 중요성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네. 전제, 앞에서 끌어주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네모를 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제자 강조하지만 앞전자, 끌 제자,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절, 이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공통적인 공간 안에서 살아가니까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병폐라고 하는 삼연이라는 게 있어요. 삼연. 바로 지연, 학연, 혈연이라고 하죠. 내 고향 사람이야 사람들이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내 학교 출신이야 동기야 후배야 이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내 친척이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 자, 이런 게 우리가 하나의 뭔가를 판단할 때 우리 국가의 경계 또 어떤 하나의 같은 국적자의 여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경 안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연민이 사라지는 현실은 그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대요. 연민이 발현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의 중심 내용 뒤에 이제 문제의 정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다는 거죠. 연민이 발현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국경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고가 났어 그런데 불쌍하다 끝 하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가 뭐 정말 이기적이라서 뭐 감정이 메말라서 감성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어떤 조건에 우리랑 안 맞기 때문에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좀 안타까워하고 그냥 휙 넘어가죠. 또 내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현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흔히 우리는 이것을 병렬식이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것을 합쳐서 바로 4가지 조건. 얘가 중심 내용이죠. 연민이 발현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라고 했어요. 첫째, 상대방의 고통이 충분히 심각한 것이어야 돼. 어머 심각해. 그러면 안타까워 하면서 우리도 같은 느낌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어머 어쩔 수 없이 누가 뭐 이런 일에서 누가 사망했대 다쳤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막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고요. 나의 삶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 남의 일이 아니야 어떡해.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뉴스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나쁜 의미의 재수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운이 나빠서 지나가다 뭐가 막 떨어져서 지나가는 갑자기 뭐 차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 잘못이 없잖아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은 일종의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자, 4번째, 이게 엄청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이래서 연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만 하나 더 그러나 이런 이제 접속어들이 다 이제 나중에 괄호넣기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 조건, 4가지 조건이 지금 있었으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어도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래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귀족 사회 시절에 우리도 뭐 산업공상,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냥 머슴은 머슴이고 노비는 노비고 노예는 노예라고 생각해. 절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 너 아파? 너는 아프겠다. 나는 몰라. 이러면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즉 연민이나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또 무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은 공감이죠.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너의 아픔, 나의 아픔. 마치 드라마의 대사처럼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이라는 게 지금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공정.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공정하지 않다면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결국. 자, 안 읽어도 돼. 이제 표시만 해. 결국.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로 나오면 그때 읽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더듬거리고 천천히 다 읽고 있지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락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전체 내용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부분이네. 그래서 연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공정함과 연민을 동시에 50대 50이라는 거예요. 50%라는 거예요.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성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2가지예요. 하나는 공정함과 연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항상 이 젊은 세대 분들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과정은 분명 우리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다 했는데도 이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로 우리가 지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연민과 공정이라는 것, 이성과 공감이라는 것이 함께할 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도덕적 인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세 문제였는데요. 앞페이지와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미리 좀 언급했기 때문에 소제목을 각 단락의 소제목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적절한 것이 내용 속에 의한다면은 나도, 라도, 마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서 나, 라, 마의 정답 5번을 주었다고 하고요. 다만 아까 이제 다로 돌아갈게요. 다가 국경 내 참사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않는 이유. 뭔가 좀 그래 보였어. 하지만 아까 페이지 돌아가서 가나다의 다로 비추어 보았더니 그 첫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 연민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 연민이 발현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바로 이게 중심 내용.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모으는 게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첫 번째를 살짝 뭔가 연민이 사라졌어. 이렇게 오답으로 주었고요. 연민이 발현, 겉으로 드러나 나타나기 위한 조건까지 그게 중심, 네 가지를 포함하는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었어야 하는 게 지금 하나의 문제였고요. 자, 문제 2번으로도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지금 첨가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랬네요. 자, 물론 이제 접속어를 보니까 그러나 이 논리는 동시에 우리 연민이 쉽게 국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았더니 국경을 넘지 못하는 현실도 보여준다는 건 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 아까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자가 있었어. 없었어. 다행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 흔히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하죠.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 테두리, 우리의 작은 국경, 소사회, 우리의 민족, 심지어는 우리 학교, 우리 집안, 아까 지연, 학연, 혈연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국 연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가부터 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얘가 나 문단의 뒤. 나가 국경 안에서 어떤 연민이 이루어진다. 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우리 가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에 있었다라는 거죠. 국적자, 같은 국적자끼리 동료 시민에 대한 하나의 국가의 경계에서의 도덕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연민이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기아, 배가 고파 먹지 못해 굶어 죽어 우물이 없어, 학교도 없어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도와주잖아요. 박애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익인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널리 사랑을 베푸는 거 이런 게 기본적인 휴머니즘이죠. 그래서 작은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말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나와 관련되면서 이제 그것을 문제로 또 지적을 하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냐라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마지막 마 문단에 이어질 내용이래요. 마지막 마 문단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두 가지. 하나는 연민. 그러나 연민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공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냥 단순히 연민만 가지고는 도덕적 인간이 안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연민과 함께 공정성, 아까 이성과 감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 내용을 그대로 끌어오는 것이 일종의 순서의 이제 기본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라고 했던 것은 아까 연민과 공정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던 것에 이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연민도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민과 공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랬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끝나는 마지막 내용에 들어있던 이 키워드 연민과 동정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게 있어야 도덕적 인간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연민과 공정 말이죠. 자, 그래서 또다시 연민도 공정도 없어. 공정도 연민도 없어. 또 그대로 가게 됐죠. 그래서 기억 다음에 디귿이 또 꼬리를 이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앞에 머리, 흔히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 앞부분이 앞문장에서의 필요한 키워드가 그대로 왔다라면 똑같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좋겠죠. 기억과 디귿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정답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홉스라고 하는, 원래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회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박터지게 싸우는 아주 최악의 상황. 사회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라는 루소의 이야기와 달리 홉스는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서양의 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고 막 내 거 뺏으려고 하고 나는 안 뺏기려고 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 홉스의 이야기가 지금 벌써 처음 나오잖아요. 디귿과 니은의 홉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공정과 연민을 통해서 도덕적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지금 추가로 한 거죠. 자, 비슷한 내용을 지금 꼬리를 이어간 거잖아요. 첫 번째는 연민과 공정함이 없음을 2개. 홉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2개 이렇게 연결했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이어가자는 거죠. 일종의 Z자 형태가 되면 좋죠. 여기서 A를 소개했는데 A가 앞에 나오고 A 끝에 B가 나오고 B를 또 새로 시작하고 C가 나오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순서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꼬리와 머리 이렇게 만나는 환경들을 잘 떠올려 보면 우리 뒤에 순서 또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모든 우리 실용 글쓰기 시험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주제, 일치, 순서 문제. 제목도 있고요.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서 시간이 만약에 좀 별로 없다. 그러면 제일 뒤에 풀고 또 그러나 나는 이건 할만하다. 그러면 도전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위를 좁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었고요. 자, 문제 6번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이 글도 이게 신문, 과거 경향신문에 실린 서울대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새끼 거북이를 지금 소재로 해요. 새끼 거북이의 탄생부터 생존까지 이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일종의 우리 인간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새끼 거북이가 태어났을까요? 알에서 깨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요. 알에서 깨어난다고 무조건 짠 거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 치아라고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뭐 가치, 뭐 의치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임시 치아처럼 하나의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막 버텨서 살아남으면 진짜 거북이가 되는. 그냥 단순히 십장생으로. 뭐 거북이는 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 데미안의 이야기하고 흡사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런데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이런 게 우리 책 속에 나옵니다만 자, 이것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와 상관없이 단락마다 지금 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의 이야기예요.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신비로운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서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 거북이의 인생이 어미 거북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어미 거북이가 이렇게 헤엄쳐 오면서 투쟁을 하고 살아남고 그다음에 어떤 알을 어떻게 낳고 이렇게 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겠느냐 하면서 어미 거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을 낳는다 하는 내용이 이제 있었을 것이고요. 자, 또 넘어가서 이제 알을 낳는 과정이 나왔네. 그래서 어미 거북이가 모래를 판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알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알을 낳은 뒤에 어미 거북이는 떠나요. 이제 둥지를 덮어두고 그래서 이제 새끼 일종의 거북이만 이제 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알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니까 새끼 거북이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한 무기, 바로 카본클이라고 이야기하는 임시 치아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치아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2080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시 치아라고 하는 게 진짜 꼭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의 뭔가 보호막을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면서 근데 이제 그 벽을 깨야 된대요. 그 거북이가 새끼 거북이가 벽을 깨면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야만 새끼 거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게 돼. 벽을 깨지 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중요한 가라고 표시된 부분이 암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 들어와야 돼요. 암 내용과 알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입수하고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알이었겠죠. 알이 깨지죠. 그래서 알을 깨뜨려야 돼. 즉 여기에는 임시 치아라고 하는 벽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결국 깨뜨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죠. 누가? 새끼 거북이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가자마자 48시간 동안 뭐 수영을 하고 그렇다 그리고 저 깊은 곳으로 가요. 밑바닥으로. 왜냐하면 위협하는 큰 물고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홀로 살아남으면 비로소 거북이가 된대요. 근데 그렇게 새끼 거북이가 어른 거북이가 되는 확률은 0.1%밖에 안 된대. 알에서 깨어났다고 다 거북이가 아니야. 이거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으려면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벽도 깨야 되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생존을 위한 환경 안에 우리가 사실 막 혼자 놓여 있는 셈이잖아요. 그 허벌판에 혼자 있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이 새끼 거북이를 통해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던 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나에는 또 다른 글.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생존하고 하다가 나중에 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제 추가 내용이 있는데 이 추가 내용을 통해서 또 순서, 이 순서 문제가 또다시 전개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문제였고요. 자, 첫 번째 4번입니다. 자, 가에 아까 네모넣기였는데 여러 개의 문단을 삽입한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뭐였냐면 아까 가 앞에서 R에서 깨는 거라고 했죠. R에서 깨어나서 새끼 거북이가 나오고 임시치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로 가는 거라고 했죠. 바다로 입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의 내용이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중간의 내용.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그런 중간의 내용들이 맞는데요. 딱 하나만 아니라는 이야기네. 이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바다. 이제 바다로 입수해서 뭐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답으로 확인했더니 2번은 지금 이미 벌써 해초를 찾아 바다를 뒤지고 이거는 이 뒷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문제가 있었고요. 자, 5번에서도 아까 우리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순서가 있었잖아요. 순서도 우리 Z로 하기로 했었죠. Z. 그래서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은 거의 맞다고 했는데 자, 나는 경계에 서 있다. 뭐 기억으로 시작한 게 선지를 보았더니 5개예요. 그럼 경계라는 말이 지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경계에 나오면서 그 다음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 어찌 보면 그런 경계에서 굳어진 세계관을 깨야 한다라고 했어요. 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경계에서 내가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이 나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인 나여도 돼요. 새끼 거북이 입장에서 나여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경계에 있고 이제 깨뜨려야 하는 것이 비읍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서 때문이다의 이유 제시가 깨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굳어진 세계관. 뭔가 굳어진 거죠. 이게 굳어진 거. 그게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비읍으로 갔다 미음으로 온 과정까지가 지금 4번 아니면 5번까지가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고 깨어나면서 임시치아. 자, 이제 임시치아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이런 정도에서 가고 마지막에 이 치아라는 지시어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리을, 그 다음에 디귿, 니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거꾸로 올라가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인 정답 5번을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순서 문제 2문제였는데요. 뭐 완벽하게 우리가 이 2문제를 가지고 다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지시어들, 특히 임시치아로 이어지는 리을, 디귿, 니은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둘러싼 세계,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나 이렇게 좀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객관식에서는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였다고요? 새끼 거북이. 새끼 거북이가 어떻게 알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결국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임시치아를 깨뜨리고 나오면서 또 우리가 새끼에서 결국은 성장하게 되는 나중에 진짜 큰
거북이가 되는 이제 과정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도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뜨려야 되고 그래서 생존하고 살아남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글에 의하면은 모두 뭐 비슷해 보였지만 거북이의 탄생과 생존 과정, 뭐 성장 과정이 약간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이 다음을 무엇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임시 치아라는 용어를 통해서 결국 얘를 깨뜨리는 것이, 깨부수는 것이 결국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정답 3번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약육강식, 강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문학적인 글이에요. 실용 글쓰기로 본다면 한 지문 안에 최대 3문제씩이 지금 나오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지문도 분명히 길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글쓰기의 요령들까지 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게 된 것이 원고지, 또 문장부 이런 것들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